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독일의 자동차 문화에서의 안전의식 그리고 교육 계속해서 하겠는데, 자, 일단 우리가 독일 도시 여행을 조금씩 하면서 텍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독일 지도에서 자, 저번에 헤센주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라인란트 팔츠 지역 그 밑에 보면 짜를란트라고 있죠. 지금 제일 왼쪽 편에, 그죠? 아주 작은 주입니다. 독일에서, 그죠? 제일 작은 주입니다. 그래서 이 짜를란트 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편으로 가면 바덴 뷰르텐베르크라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크지요, 주가. 그리고 그 주요 도시들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있었던 하이델베르크. 그 다음에 칼스루에, 그 다음에 슈투트가르트, 이런 도시들이 좀 유명하죠.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친환경 도시인 프라이부르크도 요 바덴-뷰르텐베르크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두 주를 같이 하면은 양이 조금 많은데, 오늘 다 못하면 또 다음 시간에 바덴-뷰르텐베르크 도시들 조금 더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먼저 가장 작은 주인 자를란트를 먼저 봅시다. 자를란트 주는 자를란트 주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위치라든지 나오죠. 예, 사용 언어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독일의 뭐 저번 시간에 했던 헤센주나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작은 독일의 연방주입니다. 아까 우리 지도 봤죠? 아주 작았죠? 그래서 이제 이 주가 뭐 정치적인 역사를 보면은 20세기 독일 역사를 반영하는 주입니다. 면적은 좀 작지만, 그래서 석탄과 철이 많이 나왔던 그런 지방인데, 이곳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분 그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을 치렀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1920년에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독일 제국에서 떨어져 나와 국제연맹의 통제를 한때 받았습니다. 이 주가. 정치적으로 좀 독일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픈 역사죠. 자, 이거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잘란트 주 관련된 이제 이거는 막 영상만 제가 띄우겠습니다. 이 폼이니까 좀 괜찮죠, 영상이. 그래서 음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르 주민의 90%가 독일로의 정치적 재통합을 의결했기 때문에 1935년에 다시 이제 독일에 이제 들어가지만, 같은 일이 2차 대전 후에 또 벌어집니다. 즉 연합국인 프랑스가 이제 이 자를란트를 점령해가 국경을 차단합니다. 그런데 다시 1955년에 국민투표에 의해서 또다시 대다수의 이 자를란트 주민들이 독일 연방공화국으로 복귀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시 독일에 재통합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두 번씩이나, 그죠? 이런 분단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를란트라는 이름은 모젤강의 지류인 자르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지명이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르의 마을을 흐르는 그 만곡지대가 있는데, 거기 관광객이나 도보 여행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답니다. 아이고, 개가 물에 빠졌네. 그래서 이 자르 지역에 포도가 역시 좋은 와인을 생산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좋아하는 이 자를란트 지방 요리를 보면 독일식 전통에다가 프랑스의 어떤 요리풍도 가미돼 가지고 독일과 프랑스 어떤 취향이 좀 동시에 공존하는 지역이 이 자를란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 지역이 그 자본재와 서비스 부분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통적 분야는 유리나 도자기 제조, 이런 것이 이제 자를란트의 전통 경제고, 여기서 생산된 제품은 아주 우수한 품질, 그러니까 도자기나 유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색채나 이런 게
뛰어나답니다. 그 다음에 옛날 산업 중에서는 뭐 석탄이나 철강 산업이 있었지만 이제 이게 구산업이니까 이제 결국 구조조정을 겪고 실업률이 이제 높아지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극복하는 게 산업을 재편한 프로그램이 이제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뭐 정보통신 분야나 또 뭐 전자공학이나 의료기술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 어쨌든 다시 회복을 했죠. 그래서 독일의 이 자를란트나 프랑스의 로렌스, 뭐 이런 룩셈부르크라는 나라 있죠. 이런 지역이 이제 그 자르, 로르, 룩스 이렇게 세 군데를 붙여서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경제 발전에서 서로 이제 협력하고 뭐 이렇게 한답니다. 자르, 그 다음에 프랑스의 로렌,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는 작은 도시국가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합쳐가지고 자르, 로르, 룩스 이렇게도 지칭이 된답니다. 어쨌든 뭐 유럽은 보면은 국경선을 보통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하고 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시아 우리 극동리 쪽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하고 우리 주변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서로 못 잡아서 어른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잘못보다는 우리가 침략한 나라는 없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죠?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지. 그죠?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한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죠? 우리가 침략했다면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는 유명한 도시는 사실 없습니다. 땅덩이도 작고 하니까 뭐 수도는 자르브르켄이라는 곳이 있긴 있는데 물론 이제 국제적인 자르 박람회라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란트 대학교가 있고 이제 음악 대학으로 조금 유명합니다. 미술이나 음악.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유학도 오고 뭐 그렇게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는 사실은 유명한 도시는 없지만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아까 그런 두 번의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금 특징이죠. 풍경은 아름답죠. 지금 여기가 자를란트 지역이거든요. 보면은 주 면적은 좁아도 굉장히 풍경이 아름답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주가 작아서 바로 바덴뷰르텐베르크 주로 넘어가겠는데 자, 요 뭐 잠깐 생략하고요. 우리가 넘어가는 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바덴뷰르텐베르크 주에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그래도 역사적 오래된 도시니까 하이델베르크를 한번 여기가 이제 하이델베르크입니다. 바덴뷰르텐베르크 주는 면적이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지만 바이에른이나 니더작센 다음으로 넓습니다.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크기가 넓습니다. 그래서 1871년에 독일 제국에 편입된 그 뷰르텐베르크하고 바덴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프랑스 주둔지였다가 나중에 다시 연방주로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름이 바덴 뷰르텐베르크 이렇게 합쳐진 표현입니다. 바덴하고 뷰르텐베르크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슈바벤 공국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슈바벤 사람들이다 뭐 이런 말도 해요. 슈바벤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슈바빙 우리 옛날에 그 누굽니까? 우리 한국 최초의 여성 동물학도 전혜린 그죠? 슈바빙 그 예술가들의 도시죠. 그게 슈바빙이고 여기는 슈바벤이니까 다를 수도 있겠네요. 지명이 조금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슈바빙이고 그죠 그때 전혜리는. 자, 어쨌든 이 바덴뷰르텐베르크 주는 가장 아름다운 전원지역이 독일에서 이제 여기 위치하는데 숲이 우거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슈바르츠발트라고 들어봤습니까? 슈바르츠발트. 독일어로 슈바르츠 하면 검은색 아닙니까? 그 발트는 숲이죠. 영어의 우드, 그죠? 그래서 슈바르츠발트 하면
결국은 거분숲, 즉 흑림지대, 우리말로 이제 뭐 번역을 하면 흑림이라고도 합니다. 왜 슈바르츠발트입니까? 여러분, 왜 검은 숲이에요? 예? 시커먼 숲이냐? 그건 아니겠죠. 너무 숲이 울창해서 녹지가, 그죠? 그래서 이 여름에도 이 슈바르츠발트 숲속에 들어가면 햇빛이 차단될 정도로 숲이 우거져서 시원하고 어둡습니다. 낮에 들어가도. 그래서 슈바르츠발트라고 합니다. 한때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슈바르츠발트가 전쟁의 참화를 겪고 나서 뭡니까?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가지고 막 폐허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전후에 이제 복원을 했죠. 독일인들이 숲을 사랑하는 독일 민족이 당연히 복원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명성을 되찾았는데, 자, 하이델베르크 풍경 아름답죠. 예, 이 성에서 내려다 본 풍경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슈바르츠발트가 또 이 주에서 유명하고, 보덴호수, 독일어로 보덴제라죠. 아주 큰 호수라고 보기에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다양한 골짜기의 라인강이라든지 뭐 이런 또 바위 투성의 슈바벤의 쥐라기 계층, 옛날 공룡들이 살던 뭐 쥐라기 시대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또 라인 상류에 있는 역시 포도주로 유명한 평지가 있고,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가 어쨌든 이 지역에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이델베르크지만 그 중에 하나죠. 경제적으로는 이 바덴뷰르텐베르크 주는 수출량이 스위스보다 많습니다. 이 한 주가, 바덴뷰르텐베르크 주 한 주가 스위스보다 더 수출량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대기업과 무역이 이제 주요 산업인데, 보면 우리 유명한 독일의 차 다이멀러 벤츠사 있죠. 또 뭐 보쉬, 포르쉐 이런 세계적인 대기업 본사들이 이 주에 있습니다. 뭐 슈투트가르트 여기에 있죠. 또 수백 종의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인 중소기업들이 이 주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시계 중에는 뻐꾸기시계 있죠. 전통적인 산업 중에.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슈바르츠발트 흑림지대의 정밀공업에서 유래하고, 이 슈바벤 사람들이 만물 장인으로 옛날에 유명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또 이 주에서 이제 바르텐베르크 주에서 전통적인 농작물 외에도 온화한, 독일의 다른 지역보다는 기후가 온화하다 보니까 과일이나 이런 것도, 채소, 뭐 이런 뭐 담배, 홉, 뭐 맥주에 들어가는 재료 홉 있죠. 이런 특용 작물들도 많이 경작되고, 어쨌든 땅덩어리도 넓지만 독일 경제의 주축이 되는 그런 주입니다.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유명한 도시가 슈투트가르트죠.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람으로는 슈투트가르트가 이 바덴뷰르텐베르크의 수도인데,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있죠. 이 훔볼트가 정말 경탄했던 이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가 이 세계적 자동차 벤츠의 주 생산지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하임이라는 도시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건축으로는 특이한 바둑판 형식의 도시가 이 만하임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독일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법원이나 연방헌법재판소도 이 주에 있는데, 독일 도시 이름으로서는 칼스루에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연방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최초의 독일 공대가 이제 칼스루에 있죠. 자, 하이델베르크 성에 들어가면 이렇게 옛날 그런 문화 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하이델베르크 보면은 오래된 건물이 많죠. 옛것과 새것이 이제 공존하는, 뭐 다른 주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카 강변에 위치한 이 하이델베르크는 아까 말했다시피 가장 오래된 세계 최고의 대학이 있지만,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많이 찾습니다. 그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 전에 얘기했죠. 그 영화도 여기서 찍었고, 하이델베르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덴뷰르텐베르크에서는 학문과 연구로 또 유명한 곳인데, 이곳이 물론 산업 생산 제품을 위해서 이 주가 연구에 많이
지출했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거의 최고의 연구비를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보면 자동차 공학이나 정보학이나 환경공학 이런 데 역점을 두고 있고, 뭐 생물공학, 유전공학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덴뷰르텐베르크는 이러한 미래를 향한 기술 발전을 위해서 뭐 생산 센터라든지 어쨌든 그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연구비를. 그래서 초고속 정보망이 이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에 보면은 대학도 9개나 종합대학교가 9개나 되고 39개의 전문대학, 또 약 130여 개의 연구소, 뭐 유명한 연구소는 뭐 칼스루의 연구센터라든지 하이델베르크의 독일 암 연구소, 우리 그 암 알죠? 치료할 때 그 암을 치료하는 연구소, 또 막스 플랑크 연구소 유명하죠? 또 프라운호프 연구소 뭐 이런 것 등이 이 바덴뷰르텐베르크 주에 있고, 인문학에서 이제 특별히 언급해야 할 것은 네카 강변의 마르바흐에 있는 독일 문학 문서 보관소. 여기에 보면은 거의 모든 독일 작가들의 문학 유산이 보관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주에는 독일 정신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이 바덴뷰르텐베르크 주에서 배출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작가로서는 프리드리히 슐러 알죠? 괴테와 상벽을 이루었던, 그죠? 고전주의의 두 거장인 거장 중 한 명인 프리드리히 슐러, 이쪽 출신이고, 또 프리드리히 헬드린, 유명하죠? 빌헬름 하우프나, 또 철학자로서는 헤겔, 프리드리히 헤겔 알죠? 헤겔 철학. 그 다음에 빌헬름 슈엘링이라든지 또 마르틴 하이데거라든지 전부 이쪽 바덴뷰르텐베르크 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유명한 사람들도 이 주에서 배출됐답니다. 자, 뭐 독일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뭐 너무 깊이는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여러분이 눈여기로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한 거고, 조금 멈추고 이제 우리 텍스트를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그 227쪽에 독일 자동차 문화의 안전의식과 교육에서 227쪽에 보면 교통인권의 실현이라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나오죠? 여기를 이제 오늘 할 차례인데, 여기에 보면은 2011년도에 교통안전 프로그램이 이제 이때 생깁니다. 유럽연합 EU가 주도해가지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이제 2020년까지 40% 정도 줄이자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이 지금 보고 있는 교통안전 프로그램 2011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이 교통사고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정신적 충격이고 사실은 트라우마입니다. 실제로 자기 주변에 뭐 친지든 아니면 자기 직계 가족이든 교통사고로 사망했든지 아니면 뭐 불구가 됐든지 장애인이 됐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트라우마가 남은 인생에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아직 결혼 안 했고 자식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 자녀가 3명인데 너뚱이 있지만은 자식 중에 만약에 교통사고로 누가 사망했다든지 부모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장애가 생기면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여유가 있어도 이 마음의 병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통안전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경제적 손실입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타격을 받는데 왜 손실이 없겠습니까? 그죠? 이게 모이면 크죠. 그래서 이런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을 하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 이거는 결국은 개인의 어떤 트라우마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손실을 또 줄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여러분 목표, 여러분 텍스트에도 보이죠? 읽어볼까요? 도로교통에서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을 가능하게 하고, 이동의 제한을 가진 사람들을 공적인 공간에서 안전하고 가능하면 방해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이제 뒤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도로교통에서 상호 배려하고 책임 있는 태도의 문화를 진작시킨다.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규정이 많아도 상호 배려하는 이 운전자의 마음가짐 중요하다 했죠, 저번에. 또 자동차와 교통 안전 분야에서 독일 산업의 기술적인 개선, 그 외에 독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상호 배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결국은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은 차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차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결국 운전자의 책임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사람한테서 발생하니까 사람의 마음가짐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 또 텍스트만 보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동영상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부분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 볼까요? 하이델베르크 자,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역시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하거나 이를 생산하는 모든 담당자가 인간이니까 이제 인간 사이의 배려가 책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자, 한 번씩 또 텍스트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때는 봐야 됩니다. 좀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텍스트를 참조하세요. 도로교통에서 이동하는 모든 사람은 인간이다. 그들이 교통수단에 도움을 받든지 걸어 다니든지 또는 여가를 취하든 직업으로 그걸 택하든 또 자신만을 책임지고 혼자서 운전하든 아니면 동성자이든지 간에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하거나 이를 생산하는 사람은 모두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인간이 운전자가 책임을 가져야 되고 어느 누구도 사고나 부상에 대비하도록 요청돼야 됩니다. 배려 있는 태도라는 명령은 도로교통에서는 특히 이거는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롭게 놔두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물론 사회적 동물이지만 자유롭게 놔두면은 이게 결국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법규의 알면서도 무시한 사람들은 아무리 경례하더라도 벌금을 부과해야 되고, 모든 개인은 도로교통에서 어떤 다른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임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겠습니다. 다 아는 말이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게 문제죠. 그죠? 자, 텍스트에 그래 되어 있다는 거. 자, 이 하이델베르크 영상 조금씩 또 보면서 우리,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인간에게 배려심과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는 이러한 어떤 명령적인 법규가 그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처벌이나 벌금이 너무 약화됐죠. 이걸 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라도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뭔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됐죠. 그래서 이 인권을 중요시하는 독일 사회지만 이 교통이라는 문화 속에서는 법규를 더 중요시하는 겁니다. 왜? 인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니까 그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부주의한 사람이 그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이 교통 안전 프로그램 2011은 세 가지 분야에서 이 행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라는 거죠. 우리 텍스트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 보면은 첫 번째는 인간이고, 두 번째는 인프라 구조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인간에 있어서는 교통약자들, 즉 노인이나 아이들이죠. 사고 비율이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높습니다. 부주의하니까. 그래서 질풍노도의식이 아닙니까? 그죠? 아직 감정의 이제 절제가, 이제 여기 소개한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부분을 생략하고, 자, 바덴브르크, 여기 이제 온천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온차 바덴베르크인데, 여러분 독일 그 대중 목욕탕 혹시 압니까? 남녀 다 벌거벗고 들어가는 목욕탕들이 많죠. 예, 그것도 알고 가야 됩니다. 모르고 가면은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죠? 갑자기 이 온천이 나오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자, 이거 내용 한번 생략하고 이제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출발한 이 말소리 조금 틀어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노인 운전자나 이런 보행자에 대해서 이제 그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 그 밖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도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동차 사고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토바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오토바이는 피해도 주지만 오토바이 탑승자 자체도 본인도 오토바이 때문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나오니까 이런 거고. 그래서 뭐 연예인 우리 잘 아시는 그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 송혜 알죠? 그 송혜 씨의 아들도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오토바이 탄 사람 중에 계속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오토바이 타가지고 계속해서 안전하게 오토바이 평생 동안 탄 사람 제 주변에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슨 사고를 당해도 상하고, 제 초등학교 동기 중에도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걔가 6학년 때 들어가고 탁 받쳤는데 붕 날라가 논두렁에 처박혔는데 그대로 죽었어요. 오토바이하고 같이 날라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여러분 가급적이면 안 타는 게 좋고, 자전거 정도야 괜찮죠. 근데 자전거도 독일에서는 교통법규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교통 문화를 보면은 독일이 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칼스루헤 성입니다. 독일에 이제 최초의 공대가 있었던 그 칼스루헤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이제 칼스루헤라는 멀리서 찍은 화면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교통 문화를 인간 중심의 안전 의식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화면 보다가 또 잠깐 그래도 우리가 도표를 참조하세요. 229쪽에 보면은 나와 있죠. 독일 도심 내에서 교통사고 연령별, 또 종류별 해가지고 이제 뭐 지금 보면 여기에 그죠? 모토레트, 뭐 이제 오토바이고, 파레트 이건 자전거고, 푸스갱어 이건 보행자고, 존스틱에 뭐 그 밖에 기타 이건 자동차.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여러분 텍스트 있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참조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통계상으로 이제 도심 내에서 교통사고를 이렇게 알 수 있는데, 2016년에 이제 이 프로그램의 중간 결과물이 제시되는데 2014년 결과를 토대로 약 16%의 교통사고가 감소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정책이 결국은 효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소리를 좀 낮출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어쨌든 16%면 상당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2020년까지 아까 말했다시피 40% 교통사고 감소가 목표입니다. 지금 2020년도 결과는 아직 안 나오는데 아마 독일 사람들이 철두철미하니까 달성됐을 거예요. 수제버거 맛있게 보이네요. 그죠? 우리도 요즘 수제버거 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론 아까 통계로 이제 이렇게 교통사고가 16% 줄고 2020년까지 40%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주목할 부분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독일이 도심 내에서 노인들의 보행자 사고는 아직도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노인들은 그 운동신경이 반사신경이 느리죠. 그래서 또 운전하는 사람도 노인들 이제 70 이상 되면은 가급적 운전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은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젊을 때하고 다르게 자기 기분으로는 아직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리죠. 그래서 술 안 마셔도 반사신경이 느리니까 또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노인들은 70 이상이면은 안 하는 게 좋죠. 일단 시력도 안 좋아지고, 그죠? 안 좋으니까. 어쨌든 막 그런 통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권을 의식하고 이제 이런 교육적 효과가 전 시민 사회와 교통 문화에 이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한 예로 2015년에 그 바덴뷰르텐베르크 주에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이동과 교통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은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이런 효과가 반영이 됐는데, 미래의 그 교통에 대한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설문조사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약 1016명의 바덴뷰르텐베르크 시민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응답조사를 했는데, 우선 그 질문 중에 모든 교통 참여자들이 가능하면 사고 위험을 덜 겪도록 하는 것이 교통정책의 목표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거의 한 90% 정도가 응답이 정확히 그렇다고 했습니다. 혹은 상당히 그렇다. 결국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 없이 학교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거의 동일한 비율로. 이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또 한 가지 설문은 독일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인데, 도심지 내에서 30km 속도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를 했답니다. 약 56%가. 도심지 내에서 30km. 아마 성격이 급한 우리 국민성에는 도심지 내에서 30km 제한하면 아마 답답해서 차라리 뛰어가지 아니면 뭐 대중교통수단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이 30km 속도 제한이라는 말은 결국은 도심지 내에서 가급적이면 차를 운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또 뭐 맛있는 걸 또 보여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의 차를 안 갖고 나오겠죠. 그래서 환경 정화 운동도 되고, 그죠? 여기에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실행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에서 이제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속도 제한이 큽니다. 독일이. 속도를 도심지 내에서는. 물론 아우토반이라든지 무제한, 속도 무제한이랑 그런 것도 있지만, 그죠? 아우, 수업하다가 입맛 땡기고 왜 이래 자꾸 맛있는 걸. 그래서 이제 국도나 지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에 동의한 숫자들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독일의 자동차 문화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독일의 유명한 아우토반 있죠?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속도에 이제 예민한 독일 시민들이 이제는 안전에 대해서 또 교통약자들을 보호하려는 이런 의식이 더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심지 내에서 50km 속도 제한했을 때 약 30%의 생존율을 보였고, 30km로 낮추었을 때는 90% 이상이 생존했답니다. 이게 통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고 독일의 각 지자체 도심도로에 약 80에서 90%가 30km의 속도 제한을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많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하면 정말 아까 말했다시피 잘 지켜질지 의심스러운 제도인데, 어쨌든 이렇게 생존율이 이렇게 높다니까 해볼만 하죠. 차를 아마 운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누굴 가족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 가까운 거리는 보행이나 자전거를 이용해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에 맡기는 이제 안전교육이 독일에도 있습니다. 2015년에 OECD 그 국가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한국은 2015년입니다. OECD 국가 28개국 중에서 또 물론 OECD 아닌 비OECD 국가를 포함한 48국에서도 특히 다음으로 이제 최하위라고 했습니다. 삶의 만족도에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뭐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삶의 만족도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뭐 방글라데시나 이런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떠지고 가난한 나라도 삶의 만족도나 행복 지수는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남과 비교하면서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풍요로우고 싶고 이런 어떤 우리 같이 이제 치열한 경쟁사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막 상대적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 자, 이제 독일 슈투트가르트를 잠깐 봅시다. 예. 자, 이 개인이 찍은 건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이 사람처럼 지금 아침 조깅한다 했는데 뭐 하면서 어이구 새벽이네요. 이렇게 이제 직접 독일에 간 기분을 느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동영상을 독일에 못 간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보고 OECD의 이제 슐라이흐라는 교육국장이 보고서에서 한국 등 이런 나라들이 학력은 높아도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뭐 핀란드나 네덜란드나 스위스, 이제 주로 북유럽이나 이쪽이죠. 이런 학생들은 배움의 결과와 삶의 만족도를 잘 조화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015년입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상황 이후에 지금 조사는 다를 거예요. 그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 지구촌이.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지금 결과입니다. 코로나 이후는 우리가 뭐 이쪽보다 못할 거 없어요. 만족도가.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학교 교육이 여전히 자발적인 어떤 그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학습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입시를 위해서든 또 먼 미래 취업을 위해서든 그런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지식 습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등록금 제도할 때도 이런 그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물론 나아지고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산학 협력 구축이 되면서 뭐 이렇게 대학과 실제 현실과의 어떤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보면 너무 이제 이론에 치우쳐 있고 독일과 비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이론과 실무를 둘 다 중요시하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실무를 지금 이제 요즘에는 많이 중요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론의 비중이 높죠. 이 이론이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있어도 실제 행해지지 않는다면 큰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지식을 실제 사회에 적용할 때, 응용할 때 조금 괴리감이 있다는 게 이제 문제죠. 이제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나아질 겁니다. 지금은 오리네요. 독일 오리는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더 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저는 오리고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오리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죠? 이러한 교육의 현실이 이제 우리 교통 안전이라는 생명과 관련된 교육에서도 좀 이런 게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교통 안전에 대한 여러 교육이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실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육 뭐 수업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통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교통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교육도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의 자발성을 이제 북돋우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규칙이나 교통 안전을 책임지도록 그런 의식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학교 교통 안전에 대한 문제, 뭐 정책이라든지 논의도 역시 이렇게 보여주기식 캠페인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어쨌든 참여 중심의 어떤 그런 학생들이 참여 중심의 어떤 교통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한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조금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인프라에 있어서도 이제 수동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이 양측 다 모두가 자기 생명과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하는 당사자들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실제로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사람이 놀라고 당황하다 보면은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워도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옮겨줘야 되는데 그게 실제 현장에서 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아마 가족, 그죠? 만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자기 뭐 조카나, 그죠? 네, 살고 있는. 자, 갑자기 화면이 왜 안 나오죠? 자, 들고 이건 아까 이제 아까 보다가 만 곳인데 여기 자 여기가 이제 독일 바텐베르크 온천이죠. 아까 조금 보다 말았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중요시하는 교육이 강한 자아 교육입니다. 독일의 시민의식에서 중요한 게 비판적 교육 철학이 있죠. 여러분 독일에서 왜 철학이 발달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국민성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사색적이고 명상적인 국민성 뭐 이런 것도 관계 있겠지만 기후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독일어로 클리마를 하죠. 또 먹음직스러운 게 많이 나오네요. 클리마, 독일의 기후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1년에 한 3개월 정도만 햇빛이 비치는 일조량이 부족하다 했죠. 그러니까 독일 여러분 있어 본 사람 알겠지만 흐리고 비 오는 날씨, 비가 많이 온 날도 있지만 비가 애매하게 우산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날씨들이 많아요. 언제가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산을 갖고 다녀야 되고 우위를 입고 다녀야 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날씨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기도 많이 들어오고 시설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야외에 뭐 비가 오든 뭐 하든 어쨌든 야외에도 놀러 가고 또 실내에서도 놀거리가 많지만 예전에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 보세요. 촛불 켜고 생활했던 그런 시절에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로 실내에 머물지 않습니까? 비를 맞고 다닐 수는 없고 그죠? 실내에서 뭐 하겠어요. 예전에 전기도 없고 촛불만 있고 뭐 책을 보든지 명상하든지 사색에 잠기든지 이런 시간이 안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클리마, 기후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이제 독일 국민성 자체가 철학적인 좀 관념론적이고 이상주의자적인 그런 어떤 성향도 물론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건데 그래서 비판적 교육 철학이 독일의 시민의식을 관통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철학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부터 이제 1960년대까지 독일의 이제 히틀러가 지배했던 그 나치 시대, 나치의 청산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기존의 것들이 계속 남아 있었을 때 그렇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68 혁명이 이 세대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죠. 우리는 386세대 민주화 운동이라 하지만 독일은 68 혁명 운동입니다. 물론 대학생이 중심이 되었지만 모든 전 사회 분야에서 아까 개인이 나온 사진 뒤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 교육 분야에서도 이제 이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졌죠. 68 혁명 때. 그래서 저번에 이제 김누리 교수,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때도 이제 그런 68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이 중심 개혁은 기존 질서를 비판하고 또 무조건 그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 이것도 비판하고 거부했습니다. 적응한다는 것은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비판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입식 교육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교사나 교수들이 질문하는 학생을 싫어하고 질문하는 그러면 안 되죠. 질문에 대해서 응답해 줘야죠.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름 말 안 하겠지만 모 교수 중에 질문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교수가 있었죠. 질문하면 화를 불끈 내고
그래서 아무도 무서워서 질문도 못하고 이랬는데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교수는 자기가 자질이 부족하고 아는 게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배우는 학생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고 항상 비판적인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 사회의 강압에 맞서서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는 거고 성숙과 자유를 옹호하는 이런 모토가 6.8 혁명 때 중심 모토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촛불 시위가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까? 그죠? 이 촛불 시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가치, 브랜드 가치가 국격에 올라갔어요. 그죠? 서양인들은 잘못된 사고방식이 동양인들 특히 이게 아까 본 거 맞구나. 저도 본 거 같은데 이 고기 자르는 거 보니까 본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서양인들은 이제 유교를 생각하니까 이제 울름시내 봅시다. 뷰텐베크에서 울름시내라고 유명한 곳입니다. 자, 소리 낮출게요. 동양 특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교적 사고방식 때문에 국민들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스크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이런 게 국민성을 좋게 안 보고 좋은 것도 있지만 순종적이고 무조건 따른다 이런 국민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서양의 일부 언론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일부 언론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역대 미국의 어떤 대학 교수가 얘기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 감옥에 간 사람 많다. 다른 그쪽 자기 나라에서는 그런 대통령 없죠. 물론 부정부패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감옥에까지는 안 가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더라. 잘못된 대통령들 전부 감옥으로 보내버리더라. 절대 국민성이 순종하고 굴종하는 국민성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미국 교수도 있습니다. 아주 잘 봤죠. 예리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굴종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우리 생명과 우리 주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생명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참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스크 쓰면 답답한 거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그럼 마스크를 원해서 하겠습니까? 답답해도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서구 문화의 잘못된 점은 자꾸 자기 변명적인 건데 마스크도 자기들이 지금 처음부터 마스크를 철저히 꼈으면 저렇게 미국이나 유럽의 지금 사태를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죠. 마스크 하나도 철저히 못 지키면서 누가 누구를 비판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문화적 차이도 있지만 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렸는데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의 촛불 시위도 이 독일의 6.8 혁명 운동과 견줄만한 그런 민주적인 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자신의 투표를 현명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한은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 댓글에 많이 올려도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투표 아닙니까?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 대학 등록금 문제도 독일에서 선거를 통해서 최대우라든지 집권했던 당들이 의원들이 전부 다 이제 연임 못하고 떨어지니까 전부 이제 국민들의 의사를 따른 거죠. 다시 돌아갔죠 원래대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보루는 독일 같은 경우에 역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연설할 때 했던 말이지만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성숙한 시민,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결국 야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성숙한 시민, 각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육에서 이것이 철저한 교육에서 이것이 이제 결국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독일의 교육은 자율성과 참여, 그 다음에 실제 생활에서 스스로 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교육,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제목에 우리 그 텍스트에 강한 자라고 되어 있다 했죠. 자, 이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자아가 길러지는 건 아니죠.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본주의적 질서가 강요하는 이런 억압에 무조건 순응하는 게 아니고 저항할 수 있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한 자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강한 자아가 물론 잘못되었어요. 이기적인 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이기적인 개인이 아니라 조화로운 인간으로서 이제 성숙함을 갖고 이렇게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경쟁 본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이 너무 강하죠. 그럼 이게 결국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적인 인간을 양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유, 또 맛있는 게 나오네요. 수업하다가 자꾸 이래 맛있는 거 보니까 수업 마치고 맛있는 거 먹읍시다, 우리.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독일의 비판 철학에서 유래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아도르노가 한 말 있죠. 성찰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동조하지 않는 힘. 제 이름은 동조인데 또 동조하지 않는 힘. 예, 아도르노가 한 말입니다. 2015년에. 이제 이런 판단, 그죠? 판단이 개인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 이런 게 전부 그 유명한 그 해겔의 철학에도 나오고 칸트의 철학에도, 그죠? 실천 이성 비판이라든지 이런 철학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독일인데 이런 어떤 교육, 저항 정신이나 철학적인 교육, 이런 게 교통 문화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런 게 없으면은 아무리 그 노하우가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해도 결국 운전자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통 문화에서도 발현되고,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비르텐베르크주의 울름 시내입니다. 울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이에요. 그죠? 재래시장인데 조금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그죠? 뭐 양배추나 이런 것도 우리 양배추하고 조금 더 크죠. 독일 게. 고구마도 보세요. 굉장히 큽니다. 독일 사람들이 커서 그런지 여기에 보면은 대체로 좀 큰 것 같아요. 견과류를 바른대로. 자, 그 다음에 잠깐 텍스트 여러분이 또 어딘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234쪽으로 가면 234쪽입니다. 여러분 234쪽에 가면 자발성과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교육 해가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53분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일란트 주하고 바덴-비르텐베르크 주 두 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시간이 조금 다른 데보다 더 걸렸고 해서 텍스트 내용을 여기서 끊겠습니다. 우리가 뭐 급한 거 없죠.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해도 여러분 나중에 텍스트 너무 많이 하면 시험 칠 때 분량이 많아지니까 별로 좋을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텍스트는 여기서부터 하고, 남은 동영상 그 바덴베르크에서 울름 시내 이 부분 조금 남았으니까 요거 마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소리도 조금 들려드릴게요. 이제 텍스트 좀 끊었으니까. 우리 전통 재래시장하고 비슷하죠? 기분 좋아. 한 송이에 1유로 20인데 저 되게 크고 실하지? 난 저런 거 좋은데. 오빠 이거 봐.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니 하죠. 우리 고구마하고 비교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크기도 그렇지만 맛이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그 호박 고구마처럼 맛있을지, 그죠? 먹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세일 같은 거 하면 좋을 텐데.
이제 독일에서 저도 그 예전에 오래됐지만 유학할 때 뭐 슈니첼이라든지 뭐 또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독일 음식 먹어봤지만 맛있는 건 물론 맛있어요. 그렇지만 또 뭐 똑같은 뭐 족발 요리라도 우리 족발 요리하고 또 좀 다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우리나라 족발 요리가 더 맛있던데 물론 독일 것도 맥주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그 배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2유로면 그래서 그 나라의 음식은 그 나라의 국민들 입맛에 맞으면 되는 거니까. 요즘 다행인 것은 우리 뭐 한류가 대중문화뿐만 아니고 K-푸드, K-팝 해가지고 K-푸드도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이제 조금 큰 대형마트에는 한국 음식이 많아요. 많다기보다 이제 종류는 안 많지만 예전보다 많이 들어와 있고 라멘 같은 것도 우리 여기보다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래도 라멘을 사 먹는답니다. 이제 매운맛을 어느 정도 느낀 사람들이 우리 한국 라면을 많이 찾는답니다. 그래서 울름 시내죠. 자, 이제 러시아인데 조금 남은 뭐 거의 다 봤네요. 뒤에 몇 초 남았는데 자, 여러분 배고플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끊읍시다. 시간도 1시간 다 됐고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다음 시간에는 234쪽에 그 자발성과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거예요. 이게 독일에서는 어떻게 실제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바덴뷰르텐베르크주 조금 더 다른 도시라든지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